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우리 피부에도 암은 생길 수 있고요. 피부에 발생하는 암에서 가장 악성도가 높은 암이 악성 흑색종입니다.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멜라닌 세포가 악성화되면서 종양이 생기는 건데요. 없던 점이 생기거나 크기가 커질 때, 모양이 불규칙할 때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피부 잡티나 점과 혼동할 수도 있을 텐데요. 잘 살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악성 흑색종의 특징적인 부분들과 치료법. 오늘은 악성 흑색종에 대해 알아보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원인이 되는 하시모토 갑상선염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WS501의 애인 만들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흑색종은 피부암입니다. 피부암 중에 악성도가 높은 암으로 지적되는데요. 멜라닌 세포에서 기원한다는 흑색종은 왜 생기는 걸까요? 한양대학교 병원 피부과 김정은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흑색종은 피부암이잖아요. 흑색종이라는 이름으로 생각해보면 피부색이 변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 피부 안에는 어떤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멜라닌이라는 색소를 만드는 멜라닌 세포가 존재합니다. 네. 이 흑색종이라는 게 어떤 멜라닌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막 증식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보통 검은색이나 갈색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드물게는 색소가 없는 무색소성 흑색종도 있어서 네. 이런 경우에는 뭐 붉은색이나 살색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피부 어디나 생길 수 있는 건가요? 점이나 검버섯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전신 어디에나 생길 수 있고요. 네. 특히 우리나라 분들 같은 경우는 햇빛 노출과 상관없는 손발바닥이나 손발톱에 생기는 이른바 말단 흑자성 흑색종이라고 부르는 그런 타입이 전체의 약 60%를 차지할 정도로 흔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평범한 점처럼 보일 수가 있어서 육안으로 감별이 쉽지 않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흑색종이 흔한가요?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흔한 피부암에 속하지는 않고요. 네. 그 서양 사람들한테 굉장히 흔한 그런 피부암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 네. 그래도 최근 국내에서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또 흑색종이 무서운 이유는 피부암 중에서 가장 악성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체 피부암 관련 사망의 한 75%를 차지할 정도라서 그래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멜라닌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해서 생기는 거라고 하셨는데요. 네. 흑색종의 원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이 서양인에서 많이 생기니까요. 네. 이제 서양인의 데이터들을 쭉 보면 흑색종 발생 원인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전적인 요인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자외선 노출과 같은 환경적 요인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우선 유전적 요인이 있다라는 것은 유전 질환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네. 그 가족력이 있을 경우에 위험도가 훨씬 높아진다. 약 2배가량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자외선 노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햇빛 노출이 많을수록 보통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자외선 B가 영향을 미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네. 어떤 그 저용량의 자외선을 지속적으로 노출하는 것보다도 주기적으로 강한 자외선 노출을 하는 경우가 더 위험한 인자로서 작용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일광 화상 입는 것들도 좋은 일은 아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네. 앞에서 잠깐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타입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손발바닥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손발바닥 흑색종이라고도 부르는데 네. 이 타입은 손발바닥이 자외선 노출이 많은 부위는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떤 반복적인 마찰, 외상, 뭐 이런 물리적 자극도 세포의 변이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일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건가요?
이론적으로 대답하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것이 맞는데 네. 그래도 평균적으로는 60대 이상의 환자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환자의 약 15% 정도는 한 45세 미만의 젊은 층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젊다고 해서 피부의 병변을 그냥 뭐 단순 점이라고 이제 단정을 지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그럼 흑색종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뭘까요? 다른 잡티와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제 피부과에 진료를 보러 오시면 이제 네. 저희가 이제 그런 점들을 가장 눈에 이제 먼저 보게 되는데 네. 일단 가장 큰 차이는 이 색소성 병변이 비대칭성 내지는 불규칙성을 띠고 있느냐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점이나 잡티는 모양이 동그랗게 생기고 네. 색깔도 이렇게 고르게 생길 수 있죠. 뭐 갈색일 수도 있고 까만색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흑색종은 일단 모양과 색이 불균일한 경우에 가장 먼저 의심을 할 수 있게 되겠고요. 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ABCDE 법칙이라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사실 영어 앞글자를 따서 만든 거라서 이제 표현을 한글로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네. 전체 모양이 비대칭적인지 아. 아니면 그 경계가 불규칙한지 예. 또 색이 얼룩덜룩하게 섞여 있는지 예. 또 지름이 한 6mm 정도 이상인 큰 점인지 네. 그리고 모양이 계속 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이 중에 이제 해당 사항이 있다면 좀 의심스럽게 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게 점점 진해지고 커지는 건가요? 보통 크기가 어느 정도 되나요? 네, 그래서 앞에서 그 말씀드린 ABCD 법칙에서도 이제 나오는데 흑색종이 그대로 뭐 성장이 멈춰 있는 점이 아니라서 계속해서 증식하는 암세포이기 때문에 네. 색도 짙어지고 크기도 점점 커질 수 있고 네. 이런 변화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손발톱에서는 이렇게 점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요. 네. 손발톱에서는 흑색 선조라고 해서 그 손발톱 밑으로 흑갈색 선이 보이면서 이게 뭐 점점 두꺼워지거나 짙어지거나 아니면 주변 피부에 이렇게 뭐 까맣게 묻은 것처럼 피부로도 퍼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또 기존에 있던 점에서 흑색종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름이 한 6mm 이상이면 위험하다고 보는데 사실은 크기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네. 그 밑에 두께입니다. 피부 속으로 얼마나 깊이 파고들었느냐. 이것이 이제 나중에 예후를 결정하는 어떤 핵심 지표가 됩니다. 네. 뭐 ABCDE 법칙 말씀하시면서 이제 모양이 비대칭적이고 경계도 불규칙적이고 색도 얼룩덜룩하고 또 점점 진해지고 커지는 거라고 하셨는데 이런 네. 특징이면요 육안으로도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긴 하겠네요. 네, 그래서 요즘은 그 환자분들도 그런 것들이 선생님 저 이게 갖고 있던 점이 네. 좀 커지는 것 같아서 왔어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점들, 특히 내가 갖고 있는 다른 점들이랑 비교했을 때 네. 형태나 색깔이 좀 특이하다. 뭔가 빠르게 덩어리가 자라거나 커지거나 원래 있던 점이 색깔이 뭐 적색, 살색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생기면서 네. 또는 뭐 다치지도 않았는데 궤양이 생기거나 네. 출혈이 생긴다. 뭐 이런 경우에는 흑색종뿐만이 아니라 피부암을 강력하게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기 때문에 네. 꼭 이제 병원에 가셔서 전문의의 진찰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하지만 사타구니라든지 발견 위치에 따라서는 발견이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통증은 없는 거죠? 네, 초기 흑색종은 뭐 통증이나 가려움 같은 증상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잘 안 보이는 부위에 있으면 발견이 늦어질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되면 이게 너무 커지거나 해서 뭐 피가 나거나 상처가 잘 낫지 않거나 뭐 덩어리로 발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이제 부수적으로 통증이 동반이 될 수는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평소에 몸 씻으실 때 이렇게 한 번씩
전체적인 피부 변화를 좀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보통 흑색종을 의심해서 병원을 찾는 분들은 어떤 계기로 오실까요? 네, 제가 앞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네. 주로 원래 있던 점이 모양이나 색깔이 좀 변했어요. 라든지 갑자기 커졌어요. 네. 아니면 뭐 손발톱에 없던 검은 줄이 생겼어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네. 또 이 시기를 지나서 이미 진행이 되면 뭐 병변에서 피가 나거나 진물이 나거나 궤양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다른 점과 다른 뭔가 이상함을 느끼시는 거군요. 그렇죠. 흑색종이 의심되면 어떤 검사를 하나요? 저희가 이제 눈으로 시진을 먼저 하겠지만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더모스코피라고 하는 이제 확대경 장비가 있습니다. 네. 네, 확대경 장비를 활용을 해서 조금 더 확대된 피부 패턴을 정밀하게 관찰을 하게 되고요. 네. 거기에서도 뭔가 악성 소견이 의심이 된다 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피부 조직을 일부 떼어내서 네.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는 이제 조직 검사를 통해서 보통 확진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뭐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병기 설정을 위해서 뭐 PET-CT나 뭐 MRI 같은 영상 검사를 네.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피부암으로 진단이 되면 치료는 수술인가요? 모든 암이 그렇듯이 수술이 가능한 위치와 병기라면 네. 네, 흑색종도 마찬가지로 치료의 원칙은 완전한 절제가 1번입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암세포가 주변으로 퍼졌을 가능성에 대비를 해서 네. 또 저희가 이제 눈에 보이는 병변보다 조금 더 넓게 떼어내는 이제 광범위 국소 절제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네. 완전한 절제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흑색종이 생긴 피부를 잘라내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근데 눈에 보이는 부분만 암세포가 존재할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완전한 절제라고 하는 거는 정상 피부를 어느 정도 포함을 해서 네.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일단 넓게 절제를 하는 것을 이제 완전 절제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현미경적으로 그거를 확인을 해야겠죠. 네. 충분한 안전거리를 이제 두고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크기가 크면 피부 이식과 같은 재건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어요. 잘라낸 자리를 메꿔야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수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것도 큰 고민거리이기는 한데요. 네. 그래도 1번은 어쨌든 완전히 절제하는 것이 1번이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이거를 메꿔 넣을지를 고민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기본적인 봉합술로 봉합이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부위에서 피부를 빌려오는 재건술을 함께 시행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 피판술이라는 것을 시행을 해서 이제 옆에 피부를 돌려서 오는 방법도 있고 네. 피부 이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피부 이식을 하는 경우에 범위가 넓을수록 이식 범위도 커질 텐데요. 주로 몸의 어디에서 진행이 되나요? 네, 뭐 그 수술 부위, 수술의 원부위에 따라서도 다른데요. 네. 주로 뭐 넓은 부위라고 한다면 뭐 허벅지나 복부처럼 피부 여유가 많은 곳에서 피부를 이렇게 떼어올 수도 있고, 네. 미용적인 것을 일단 감안을 해서 주변 피부를 돌려와서 또는 끌어와서 덮어주는 피판 이식술을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네. 뭐 미용적인 부분도 고려해야겠지만 네. 이제 수술하고 난 다음에 어떤 그 기능적인 면을 회복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또 재건 과정입니다. 네. 수술 후에도 방사선이나 항암 치료라든지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까? 모든 환자분한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닐 수 있고요. 네. 그 암의 깊이나 뭐 전이 여부, 즉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병기, 암의 병기에 따라서 뭐 맞춤형 보조 치료로 방사선 치료를 하거나 네. 뭐 항암 치료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치료제는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나요? 요새 굉장히 발전이 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네. 항암 치료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전이가 있거나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 고려를 하게 됩니다. 네. 이 원칙은 뭐 다른 암종의 경우와 뭐 비슷합니다. 네. 현재는 뭐 크게 이제 두 가지 기전의 치료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네.
하나는 이제 표적 치료제라고 해서 흑색종 환자의 상당 부분에서 발견이 되는 어떤 유전자 변이, 네. 비라품 유전자라고 하는 그 유전자를 저격하는 그런 방법의 이제 항암제들이 있고요. 네. 치료 반응이 굉장히 빠르고 한 장점들도 있습니다. 네. 또 다른 항암 치료는 요새 면역 항암제라고 해서 이제 다른 암종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네.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해서 치료를 하는 이제 그런 방법이고 네. 비교적 내성이 적고 장기 생존에 유리하다는 결과들이 있어서 네. 요즘 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흑색종 수술을 한 분들의 회복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손 발바닥에 많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발에 생긴 흑색종을 치료한 경우에는 걷거나 뛰는 일이 회복되기까지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환자분들의 대다수가 이제 손, 발, 사지 끝 쪽에 생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아까도 제가 이제 기능적인 면을 꼭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린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네. 발바닥의 경우에는 체중 부하가 있는 부위라서 체중을 지탱을 해야 되는 곳이라서 네. 다른 곳보다 회복 기간이 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처 회복에도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네. 또 추후에 이제 보행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재활이 필요할 수도 있고 네. 또 그 부위가 이제 계속 수술로 뭔가 이제 이식을 하거나 한 자리에 오히려 이제 굳은 살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또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또 발뿐만 아니라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을 우리가 항상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수술을 하시면 이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네. 손발톱의 흑색종은 다시 손발톱이 나오기까지 오래 걸리나요? 이게 손발톱 흑색종을 수술할 때 네. 일단 제가 완전한 절제가 1번이라고 했으니까 손발톱 어느 부위에 어느 만큼 이제 암종이 있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완전히 제거를 하기 위해서 손발톱을 만들어내는 뿌리 부분을 제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완전히 제거가 됐다고 하면 손발톱이 다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일부만 절제를 한 경우에는 손발톱이 나오기는 할 텐데 수술 후에 일시적으로 성장이 중단이 지연이 되거나 네. 아니면 그 부분에 이제 일부의 손톱 변형, 발톱 변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또 흑색종이 사타구니에 있다거나 할 때는 발견이 좀 어렵잖아요. 네. 제 주변에는 80대 노인이신데 사타구니 쪽에 없던 점이 생겼고 점점 커져서 검사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너무 고령이거나 하면 수술이 좀 부담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네, 그런 면들은 아무래도 이제 피부과에서 수술이 어렵다고 한다면 성형외과 위치에 따라서 성형외과나 외과 선생님들이랑 협진을 시행을 할 수도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근데 첫 번째 병기 설정 네. 그리고 수술이 가능한 위치이냐 또 수술이 가능한 전신 상태이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아마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흑색종도 다른 암처럼 조기 발견이 중요할 텐데요. 잘 살펴야 하는 부분들 짚어주세요. 네, 이미 말씀은 드렸는데요. 흑색종은 분명 무서운 암이지만 피부암의 가장 큰 제가 장점이라고 우리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 하나는 네. 일찍 발견하면 완치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ABCD 법칙을 조금 기억하셔서 네. 주기적으로 이렇게 전신 피부를 좀 살펴보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특히 손발바닥이나 손발톱에 검은 점이나 선이 생기고 또 점점 커진다 하면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피부과 선생님 진료를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악성 흑색종의 특징적인 부분들과 치료법, 악성 흑색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양대학교 병원 피부과 김정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015B의 시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상선에도 다양한 형태의 염증 질환이 있는데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되는 하시모토 갑상선염도 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으로 설명이 되는데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호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갑상선염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균이 원인은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갑상선에 염증이 생기는 원인은 이제 다양할 수 있어서, 네. 물론 이제 세균 감염도 원인이 될 수 있고, 바이러스 원인도 될 수가 있지만, 네. 이제 다른 원인들로도, 갑상선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네. 우리 이제 갑상선 호르몬의 역할을 잠시 생각해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 몸의 신진대사라든가 네. 또 체온 유지, 또 각 장기의 기능이나 이제 성장 발달을 하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 되겠는데요. 네. 이 갑상선 호르몬은 이제 분비돼서 우리 몸의 각 세포에 도착하면 그 각 세포의 공장 스위치를 켜는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 몸에 굉장히 소중한 호르몬이 되겠는데, 이제 갑상샘은 이제 우리 목 아래 앞쪽에 이제 갑상선이라고 하는 일종의 갑상선을 만드는 공장에서 네. 그 요오드하고 단백질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 몸의 중요한 열쇠와 같은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매우 정교하고 굉장히 은밀하게 만들어진다고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갑상선에는 외부에서 이제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들어오도록, 염증이 잘 안 생기도록 보호 피막이 잘 둘러싸여져 있고 염증이 없어야 되는데, 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갑상선에 염증이 생기는 병, 이것을 이제 우리가 갑상선염 이렇게 부르고,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외에도 다른 원인들로 갑상선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갑상선 안에 염증 세포가 모여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염증 세포 하게 되면 외부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해서 우리 몸을 공격할 때 우리 몸을 보호하는 방어군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염증 세포들이 되겠는데, 네. 마치 이제 경찰이나 군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이제 갑상선 안에 염증 세포가 모여 있다라는 것은 염증 세포들이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이 염증 세포와 외부균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이제 갑상선에도 손상이 생기는, 염증이 생기면서 이제 손상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네. 이제 어느 정도 염증을 일으키면서 갑상선이 손상됐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또 회복이 됐느냐, 아니면 회복이 되지 않고 이제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느냐. 그렇게 되면 이제 갑상선 기능, 갑상선을 만드는 호르몬을 만드는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갑상선염에도 여러 질환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원인이 되는 하시모토 갑상선염도 그중에 하나인데요. 자가 면역 질환이죠. 네, 그렇습니다. 갑상선염의 여러 가지 원인들에 따라서 이것이 금방 지나가느냐 아니면 오래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종류로 세분화할 수가 있는데, 네. 하시모토 갑상선염은 일단 원인은 이제 바이러스나 세균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닌데, 만성적으로 염증 세포가 갑상선에 모여서 만성적인 갑상선염을 일으키면서 서서히 갑상선 기능 저하가 생기는 질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 감염이 아닌데 왜 갑상선 안에 염증 세포들이 모여드느냐? 네. 이유는 잘 알 수 없지만 이제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서 우리 몸의 갑상선을 스스로 공격하는 어떤 그런 자가 면역 질환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갑상선을 착각해서 공격하고 염증을 일으킬까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 중인데,
아마도 우리 갑상선 세포들이 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제 손상이 되게 되면 특히 뭐 요오드를 과다 섭취한다든지 이 뭐 스트레스 산화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갑상선 세포가 손상이 되면 갑상선 안에 있어야 되는 여러 가지 효소나 단백질, 과산화 효소나 글로불린 같은 것들이 혈액에 노출되면서 우리 몸에서 이제 처음 보는 물질에 대해서 이제 항체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염증 세포에 의해서 갑상선 세포가 손상이 되고 또 요오드 과다 섭취에 의해서 갑상선 세포가 손상되면서 그 안에 있는 과산화 효소나 단백질에 대해서 항체가 염증을 일으키면서 더 이러한 염증이 더 증폭되는 과정이 있지 않나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스로의 자가 항체가 갑상선 조직을 공격한다는 건데요. 하시모토 갑상선염은 무슨 뜻인가요? 네, 이제 하시모토라는 거는 1912년도에 이 병을 처음 발견한 의사의 이름을 따서 붙었는데요. 네. 이제 하시모토 갑상선염은 이제 일본 사람들이 발견했지만 인종별로 봤을 땐 백인에게서 좀 더 많이 생기게 되겠고요. 하시모토 갑상선염의 어떤 공식 명칭은 만성 자가면역성 갑상선염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데 이름이 좀 길고 어렵기 때문에 그냥 하시모토 갑상선염 이렇게 많이 편의적으로 부르고 있게 되겠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자가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갑상선에 이러한 림프구와 같은 염증 세포들이 다수 모여들면서 갑상선 세포들이 서서히 파괴되는 만성적인 염증성 질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의사 이름에서 비롯된 거군요.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갑상선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 흔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 특히 이제 갑상선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러한 1차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 중에서 대부분 약 70에서 85%의 원인이 바로 이 하시모토 갑상선염에 의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가장 흔한 것으로 이제 보고되고가 있는데요. 원인들로는 관련 요인들로는 이제 물론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원인은 우리가 이제 갑상선 호르몬의 재료가 되는 요오드 섭취가 불가능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요오드 섭취를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잘 생길 수 있지만 요오드 섭취가 아주 충분한 지역에서도 오히려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더 잘 생기는 원인이 바로 이제 요오드 과다 섭취라든지 또 통계를 보게 되면 여성분들이 1000명당 4명, 남성은 1000명당 1명꼴로 매년 이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발생할 정도로 흔하고 남녀로 봤을 때 여성분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분별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하시모토 갑상선염은 초기 증상이 없나요? 네, 거의 초기 증상이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주 오랜 기간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몸이 변화를 잘 못 느끼실 수도 있고 또 이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어느 정도로 심하느냐, 어느 정도 갑상선 호르몬 생성 기능을 떨어뜨리느냐에 따라서 갑상선염이 있지만 갑상선 기능 자체는 좀 어느 정도 겨우겨우 이제 정상 수치를 유지할 수도 있고 그러다 조금씩 더 진행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또 심한 저하증, 약한 저하증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약한 저하증으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매우 초기에는 알아채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우연히 진단받고 또 상당수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도 모르고 지내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시모토 갑상선염은 우연히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요. 건강검진에서 이상 신호가 나타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건강검진을 하면서, 네. 혈액검사를 통해서 우리 아.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할 때, 네. 갑상선 기능이 이제 이상 수치를 통해서 이제 발견이 되게 되고, 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네. 추가적으로 자가항체가 혈액에서 이제 발견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알게 되는 경우가 가장 이제 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혈액 검사로 확인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항목을 보면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이제 혈액 검사에서 갑상선 기능 검사하게 되면은 네. 우선 이제 갑상선 호르몬 자체에 우리가 T4라고 하는 갑상선 호르몬, 네. 또 T3라고 하는 갑상선 호르몬 이런 호르몬 수치를 이제 직접적으로 측정을 하게 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 갑상선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라, 조금 만들어라 이렇게 조절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네. 이게 바로 이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되겠는데요. 아. 만약에 우리 몸에 갑상선 호르몬이 더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자극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면서 이제 더 많이 만들도록 자극을 하고 갑상선 수치가 높아서 이제 덜 만들어도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은 자극을 덜하기 위해서 이제 낮아지게 되는데 네.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갑상선 호르몬 수치 자체는 뭐 어느 정도 정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가 많이 올라가 있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증상이 없거나 아니면 앞으로 생길 가능성이 좀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좀 추정해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실제로 있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시모토 갑상선염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갑상선 자가 항체를 검사를 추가로 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네. 하시모토 갑상선염 환자분들 95%에서는 이 자가 항체가 양성으로 검출이 되는데 네. 드물게는 그 자가 항체가 있지만 혈액으로 또 검출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우리가 자가 항체로 하시모토 갑상선염을 진단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혈액 검사로 확인을 하고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라든지 자가 항체를 본다고 하셨는데요. 갑상선 초음파는 어떻습니까? 건강검진에서 선택사항인데 초음파로 볼 때 어떤 모습으로 의심하는 건가요? 네, 우선 그 하시모토 갑상선염 측면에서 보면 사실 진단 자체에 갑상선 초음파 검사가 필수적이진 않은데요. 네. 하지만 이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갑상선에 여러 가지 염증 세포들이 침입되면서 염증을 일으키고 또 염증을 앓고 지나간 흔적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정상적인 갑상선과 달리 이 하시모토 갑상선염 환자에게서 초음파를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불균이라고 이제 거칠게 네. 나타나는 그런 염증이 지나간 흔적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일 수 있게 되고 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갑상선염의 흔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초음파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시모토 갑상선염의 특징이랄까요? 초기 증상은 없어도 진행되면서 증상도 나타날 텐데요. 어떤 증상이 나옵니까? 네, 이제 서서히 갑상선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조금씩 나타나게 되는데 네. 갑상선 호르몬의 주요 역할들, 특히 이제 온몸의 신진대사 같은 것들을 하는 역할이 떨어지게 되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게 되고 굉장히 피곤하게 되고 또 추위도 잘 타게 되고 네. 또 이제 기초대사량 감소로 이제 체중도 증가하거나 또 몸이 잘 붓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완치라는 표현은 할 수 없는 거죠. 평생 관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 자가 면역 질환 이 하시모토 갑상선염의 정도에 따라서 일단 대부분은 이제 평생 갑상선 호르몬 보충요법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이제 염증이 좀 지나갔다가 좀 어느 정도 회복되고 하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아주 심하지 않고 또 좀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약을 조절하거나 추적 관찰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 좀 어느 정도 많이 갑상선이 좀 손상된 상태라면은 네. 영구적으로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하면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갑상선 호르몬 보충 요법이라고 한다면 호르몬 약을 드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갑상선 자체를 치료하고 이런 건 아니고, 네. 갑상선 호르몬을 이제 보충해주는 것이 되겠는데요. 갑상선 호르몬제는 가격도 싸고, 네. 크게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드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어떤 다른 음식을 드시거나 하면서 갑상선 호르몬 약 드신 것의 흡수율에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어서, 네. 갑상선 호르몬의 변동이 있을 수는 있지만, 네. 어느 정도 자신에게 맞는 용량을 꾸준히, 가급적인 공복 상태로 드시는 것이 네. 좀 안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꾸준히 이제 잘 드시는 것으로 이제 충분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약물로 잘 조절하면 일상에는 지장이 없는 건가요? 네, 전혀 지장이 없고, 처방받은 호르몬제는 전혀 그런 화학약품이나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네. 다만 이제 약을 잘 못 드셔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긴다든지, 네. 간혹 이제 약을 좀 많이 드시거나 해서 호르몬 수치가 약간 올라갈 수는 있지만, 정기적인 혈액 검사로 적정 용량을 잘 찾고, 약물 흡수에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좀 피하시면서 네. 꾸준히 잘 드시면은 전혀 지장 없이 지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지면서 피곤하고 또 살도 찌고 신진대사가 떨어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다른 질환의 위험에도 특히 조심해야 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없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질환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네. 우선 고지혈증 위험이 좀 커질 수가 있겠고요. 또 심장의 수축력이 좀 떨어지게 되면 이제 심부전이나 고혈압 같은 것들이 올 수가 있겠고, 네. 그 밖에도 이제 특히 이제 임신을 하신 여성분들은 이 갑상선 호르몬이 태아의 신경 발달, 뇌 발육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임신하신 산모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기게 되면 태아의 신경 발달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실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좀 모호하게 좀 기운이 없다, 특히 이제 인지 기능이 떨어지시는 좀 치매 같다 이렇게 보이는 분들 중에는 일부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의해서 인지 기능이 떨어져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치매의 감별 진단으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음식에 대한 질문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챙겨 먹어야 한다거나 피해야 하는 음식은 없나요? 네, 특별히 더 챙겨 먹어야 하시거나 그럴 건 없고 일상적으로 드시는 특히 신선한 채소들 이런 것들은 그냥 평소 식습관대로 드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갑상선에 좋다고 이제 고농축 해조류 제품, 다시마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또 농축된 거를 드시는 것은 피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오드 섭취에 대한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요오드를 너무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갑상선 기능을 악화시키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더 크게 만들 위험성이 있겠는데요. 요오드는 우리 몸이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데 굉장히 꼭 필요한 재료이기 때문에 만약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이 요오드 섭취가 없다면 우리가 보충해주면 좋아질 수가 있지만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요오드 결핍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낮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상 식사로도 충분히 보충이 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제 과도하게 드시게 되면 오히려 갑상선 세포의 과도한 과산화작용이라든가 요오드를 처리하는 이러한 산화작용이 더 요구되기 때문에 세포 손상이 더 잘 생길 수가 있고 또 자가항체가 있는 분들은 이런 세포 손상으로 인해서 자가항체에 의한 염증 반응이 더 잘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만성 갑상선염 환자분들은 적절한 그냥 일상적인 식사는 괜찮지만 너무 과도하게 드시는 것은 오히려 갑상선 기능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하시모토 갑상선염도 가족력의 위험이 있을까요? 네, 가족력이 있는 분들에게서 이제 같이 갑상선염이 더 잘 생긴다는 보고가 있는데요. 네. 아직은 그것이 왜 가족력이 더 잘 생기는 방향으로 생기는지는 잘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은 네. 어떤 유전자의 관련성도 있을 수가 있겠고, 식습관이라든가 이런 영향도 있기 때문에 만약 가족 중에 갑상선 질환을 앓고 계신다면 갑상선 건강 상태도 정기 검진 때 갑상선을 추가해서 살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원인이 되는 하시모토 갑상선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로이킴의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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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